많이 끼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4.9도, 습도는 37%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그간 이 이슈를 다루지 않았지요. 저희가 불법 촬영과 협박, 폭행, 그리고 사법부의 그릇된 판결로 일개인의 존엄이 산산이 파괴됐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 즉 온 사회가 가해자가 된 현실에서 비극을 화제거리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덕식 부장판사, 핵심 혐의인 불법 촬영에 무죄를 선고했었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피해자의 쌍방과실로 만들어버린 판결. 피해자는 이내 댓글창에서 숱한 조롱과 비하로 짓밟히고 또 짓밟혔습니다. 의지가 박약한 자살자 개인, 무지하고 교양 없는 네티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2, 제3의 구하라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주저없이 연예 뉴스 댓글창을 즉각 폐쇄하기 바랍니다. 남의 인생을 짓밟은 자나 남의 인생을 짓밟는 장을 제공한 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남의 인생을 짓밟도록 정보를 제공한 또 하나의 악한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용수초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치의 비리 없는 뉴스, 범죄 없는 뉴스, 용수초장 김용민이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용수초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교양과 지식을 선사합니다. 무료로 공급합니다.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실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0684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인데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모습을 보이시던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더 라이브 메인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KBS 1TV 더 라이브 어제 제가 출연을 했는데 저처럼 열심히 하면은 정상근 기자도 네. 곧 KBS 1TV 더 라이브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밤 11시 네, 제가 출연을 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출연을? 김용민 진행자께서 네. 출연하기 이전부터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훨씬 이전부터. 네, 열심히 하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많은 걸
배우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한 메콩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아, 메콩이요? 네, 메콩. 네, 메콩이 뭡니까? 메콩 강 인근에 있는 이 아. 5개국을 의미를 하는데, 네, 이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 정상들과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열린 이 한 메콩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3박 4일간 부산에서 열렸던 다자 외교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 한 메콩 회의는 장관급 회의로 열렸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 정상급 회의로 격상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회의에 앞서 이 주최국 의장 자격으로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고, 이 메콩은 한국에 있어서도 기회의 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회의를 통해서 이 한 메콩 정상들은 이 한강 메콩강 비전이라는 것을 채택을 했는데요. 네. 이것은 이 메콩과 한국은 그 상호 경험을 공유하며 이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 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 이 메콩과 한국은 사람의 행복한 평화와 상생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로 이동해서 응우엔 수원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요. 내일은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같은 아시아권인데 참 이 네. 언어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응우엔 수원. 응우엔 수원, 네, 베트남 총리, 총리죠. 그리고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이름을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홍승표님, 용디, 김용민 MC는 메콩이 먹는 것인 줄 알으셨을 듯. 아마 정상근 기자도 메콩 예전에는 먹는 것인 줄 알았을 겁니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이름이 비슷해서. 네. 콩의 한 종류로 알지 않았겠는가 추정해 봅니다. 네. 자, 어이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연일 국회를 방문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 참 마음이 미어집니다. 네. 이 민식이는 얼마 전에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다가 과속 차량에 치여서 아이고, 엄마의 눈앞에서 숨졌습니다. 네네. 이 민식이 부모님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그리고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달라, 이런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요구는 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민식이법으로 만들어져서 이 국회 행안위 지금 국회 행안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간신히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위원회 간신히 통과했는데 오늘 이제 그 행안위도 통과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상임위를 통과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해인이 사고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네. 이 어린이집 차량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경사로에 제동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아이고, 않은 세상에. SUV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데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외상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 내상이 심각해서 그런데 그냥 이제 넘겨버렸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혜인이 부모님은 어린이 안전 사고 시에 안전조치 강화와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합리적인 주장이고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혜인이법으로 만들었으나 아직 소위조차 통과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 법안이 무슨 쟁점이 될 게 있나요? 왜 이게 통과가 안 되죠? 쟁점이 되게 하나도 없죠. 네. 또 있습니다. 이 태호와 유찬이는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축구클럽 통학 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타는 축구클럽 통학 차량인데 그 어린이 보호 차량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 조치에 구멍이 숭숭 나 있었고 이 부모님들은 이를 보완해야 한다. 역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됐는데 역시 소위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에 최근 이 민식이 부모님 그리고 혜인이 부모님, 이 태호 부모님이 연일 국회를 찾아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회기에 이 법안들을 처리 못하면 이 선거가 중요한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국회를 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그 회기가 끝나면은 20대 국회도 끝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새 가족은 오늘도 행안위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 하나하나를 잡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요. 특히 계속 소위 개최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잡고 일일이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이 중에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 앞에서는 이 무릎을 꿇고 부모님들이 오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 붙잡고 소위를 열어달라 이렇게 호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법을 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당연히 말을 반대할 합니다만, 이유가 없죠. 네. 예. 하지만 소위 개최에 지금 비협조적인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가족분들이 좀 많이 좀 마음을 끓고 계시는데요. 뭐 그제야 부모님들 마음이 전해졌는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해관위에서는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태우 유산입법, 해인이법 등은 내일 이 법안 소위를 통해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행안위 간사는 연내 통과를 본회의까지죠. 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부모님들 앞에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법안을 반대하진 않는다. 법안을 반대하는 거하고 회의를 안 여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네. 회의를 연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런 거는 좀 피해자분들이 네.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 전에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참 자식 잃은 부모님들이 이 국회의원 앞에서 이 무릎을 꿇는 장면이 참 너무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네, 남자 이상호님, 왜 부모님이 고개 숙여야 합니까? 국회의원이 숙여야지요라고 하셨고요. 심영우님, 스쿨존을 설정해서 차량 통행 금지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량은 우회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브리핑 하시는 사이에 네네. 제 자녀가 몇 번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세봤어요. 네. 예, 학교까지 7번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아유,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아 그럼요. 예. 진짜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귀 기울이고 또한 수렴을 해야 될 이런 호소입니다. 예. 국회의원분들의 통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됐는데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란 입장이죠. 네,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이 검찰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어제 몇몇 언론을 통해서 이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전달을 했고 이것은 임명직 공무원만 감찰을 해야 하는 이 청와대 감찰부서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또 하명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언론이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당시 김기현 전 시장과 경쟁하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뭐 친구라더라 뭐 이런 등의 보도를 하면서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검찰은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면서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민정수석으로서 개입을 했는지 그 여부를 지금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당시 청와대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고민정 대변인은 이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이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을 수사했던 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다 라면서 이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이 첩보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달된 첩보는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 비리에 관한 것이었다 라면서 이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청와대도 제보하는 분들이 많죠. 고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청와대는 이걸 받아가지고 경찰청에다 직접적으로 이거 수사해. 아무개를 혼내줘. 네. 그럴 수는 없고요. 네. 못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은 관련 기관에다가 그냥 이첩만 한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명 수사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정보가 들어오면 관련 기관에다가 넘겨준다. 네. 이런 얘기고 오늘 청와대 해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 경찰청 같은 경우 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관련한 또 지청에다가 또 네네. 내려보내는 거죠. 하달하게 되죠. 네네. 그랬다는 건데 청와대 해명은 그러나 이제 중앙일보 등의 보도를 보면은 청와대가 이 김기현 관련 첩보를 주면서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단독 보도로 이제 중앙일보가 낸 건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 대해서
이 굉장히 당선을 해야 한다라는 네. 발언을 2014년 보선 때 했다면서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말하자면은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명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지금 중앙일보는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2014년 보선 때 있었던 네. 얘기를. 네. 또 2012년 총선 때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총선 후보로 나왔는데 네네. 그때 이제 후원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자꾸 독자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청와대는 하명 수사 아니었다라는 아니었다라고 점을 부인을 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했는데 만나진 못했다고요.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네, 만났지만 이 황교안 대표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네 그러면. 네, 그렇죠. 예. 대화를 나누진 못했는데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심상정 대표는 어제였죠.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황제 단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청와대 앞에서 몽골 텔트를 선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것은 다른 농성과 차별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이 심상정 대표의 방문을 보고 이 항의를 했는데 이 김도읍 대표 비서실장은 심상정 대표에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가 수준 이하로 떨어졌어도 이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라면서 이 목숨 건 단식을 이 비하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는 정치는 정치고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다 하는데요. 기자들 앞에서도 이 정치적 비판은 비판이고 단식하시면서 고생하는데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다. 이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를 만났지만 주무셔서 얼굴만 보고 나왔다라면서 기력이 없어서 주무시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승민 변혁 전 대표죠. 현재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있는 네네. 유승민 의원도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를 만나러 왔는데 뭐 황교안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뭐 원성을 들었어요. 네. 나오는 길에 야 유시민 유승민이 왔는데 네. 유시민 이렇게 이름이 많이 비슷하긴 하죠. 네. 그래서 상당히 큰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자, 올해 3분기 출생률이 0.88명. 한 명이 안 되는군요. 한 명이 안 됩니다. 이 통계청의 9월 인구 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3분기 그러니까 올해 7월에서 9월의 출생아 수가 73,793명에 머물면서 3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 합계 출생률은 0.88명으로 추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전체 합계 출생률도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1명을 밑돌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 합계 출생률은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96명, 0.89명으로 추락을 했다가 올해 1분기에 1.01명으로 반짝 회복을 했지만 2분기에 다시 0.91명, 3분기에 0.88명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은 인구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합계 출생률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 엄마 아빠 2명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를 이으려면은 둘은 2명.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한 명도 안 낳고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출생률 뭐 비상이네요. 네. 네, 뭐 아직까지는 이 인구의 자연 증가분이 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분기에는 3,380명이 인구 증가가 됐는데, 네. 그런데 이제 작년 3분기가 9,751명이었다고 해요. 작년에 비해서도 3분의 1 수준으로 아이고, 떨어졌고요. 큰일 났네요. 2017년 3분기만 하더라도 자연 증가분이 21,925명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죠. 이 결혼도 계속 줄어들어서요. 이 3분기 혼인 건수는 53,32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60건이 줄어서 허허.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소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걱정이 많이 되네요.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또 한 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네네. 예. 눈빛이 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눈빛이 왜 나와요 거기서? 네. 예. 큰일 났습니다. 결혼 건수도 계속 줄고 있다. 요즘 예식장이 그래서 존폐 기로에선 예식장이 많대요. 네네. 예, 참 걱정입니다. 예.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검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가해자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22명의 사상자를 낸 이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창원지법 형사 4부에서 열린 이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 사건보다 반인륜적인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 하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하나다. 검찰은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이 최고의 형벌로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살게 되며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번 양보해서 안인득이 사건을 계획하게 된 것에 안인득의 피해망상이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피해망상이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없다. 이 피해자가 12살 어린 여자아이와 이 여성의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에 살게 된다. 네네. 가석방이 불가하다. 이 말은 안인득 당신이 받게 될 형벌이 이러하다라는 네네. 점을 안내해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인득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정상일지라도 이 피해 망상과 사고 망상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 정상인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한편 알겠습니다. 안인득에 대한 재판부 선고는 오후 늦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고속도로 곳곳에 작업을 하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셔서 지나셔야겠는데요. 먼저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수리티 터널 부근에서 회인 사이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km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향으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가드레일 설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곡나들목에서 여주분기점 8km 구간 정체가 심하니까요. 미리 우회하셔서 3번 국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울산고속도로는 언양 쪽이고요. 울산 졸음쉼터 부근에서 언양분기점 부근 4km 정체 역시 작업 여파 때문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옥천나들목 부근에서 작업 영향을 받아서 6km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방면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사이 길게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과 시흥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더 가서는 일산나들목에서 고양나들목 사이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4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유치원 3법 개정안이 모레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원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사람이 유치원 3법에 있는 시설 사용료 지급 조항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현재는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하나 활동가가 유치원 비리는 오히려 유치원 사태 이후 훨씬 더해졌다.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 유치원 895곳에서 422억 원이 적발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422억. 여전히 진행 중인 사립유치원 비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 또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를 했는데 네. 유치원 사태 이후에 훨씬 더 적발된 금액도 컸고 네. 적발된 유치원도 컸습니다. 895개소에서 422억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물론 감사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 감사를 더 열심히 해서 적발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유치원 비리는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환수 조치 당한 422억이 있다면 시설 부담금으로 그걸 또 메꿔주는 셈이 되잖아요. 예. 하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를 준다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만약에 사립유치원에 시설 사용료를 주면 초중고 사립은 가만히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당초에 정부에서 이걸 인정 못하는 것도 단지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뭐 일파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네. 예, 현재도 뭐 부당하게 이익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 열세 드릴 뭐 여지가 있겠느냐. 김용민 라이브. 지금부터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0시를 기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는데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하면 유연하게 협상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협상하고 합의하겠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협상의 뜻을 보냈습니다. 최후의 순간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어쨌든 법적으로는 12월 3일 이후부터는 네. 패스트트랙 상정된 그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제든지 표결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요건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자유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끝내 협상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네. 우리는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 범죄를 네.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네. 이런 검찰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2월 17일부터는 내년 예. 4월 총선을 앞두고 예. 예비 후보의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네. 희망컨대 그 이전에 네. 정치권 전체가 선거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바람직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선거법 개정안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날치기 본회의 부의다.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황교안 당대표를 만나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진 의원 연석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이 패스트트랙의 폭거는 지난 8월에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에 따른 91의 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표결한 날치기 표결이었습니다. 그 날치기 표결에 의한 날치기 법사위 부의 그리고 그로 인한 날치기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 모든 것의 끝은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와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소위 통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불법의 연속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여당에게 내린 이 명령을 거두십시오. 황교안 당대표와 말씀을 나누셔서 이러한 비극적 정치 상황 끝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십시오. 사분하다님, 국회에서 감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아닌가요? 네,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정당이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최근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개시 결정과 관련해 사회자가 만약 원내대표직 상실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신환 원내대표, 당의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거로 뽑는 대표지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다. 원내대표 지위는 정당이 뺏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정당들의 게임의 룰이고 국민들이 대표를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당이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반드시 필리버스터뿐만 아니라 이 국면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승민 의원이 어제 황교안 대표 텐트에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말입니다. 네,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는 뭐 그걸 물리적으로 막거나 들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예. 저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어쨌든 뭐 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동원하고 또 개별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표입니다.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지소미아의 조건부 유예 결정 이후 이제 한일 간에 풀어야 할 것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더하기 알파 안에 대해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백지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나서는가? 이건 일본 정부의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 정부가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 1+1+ 알파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 백지 철회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지 철회요? 사실 어떤 것이 가장 문제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국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일본 기업,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자발적 모금을 해서 이 문제를 역시 돈으로 해결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일본 정부에 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건 역사에 굉장히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주니어 T와 방시리가 부르는 첫 차입니다. 새벽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멀리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 같은 세월 짧았던 행복 생각이 나겠지만 아쉬운 정도 아쉬운 미련도 모두 다 잊겠어요. 새벽 안개 치며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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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그대가 떠나가니 마음이 아파와 쓰리고 지쳐가 그러니 상처 고스란히 두고 가니 저 차에 몸을 실어 맡겨 차차 시간을 잊죠. 사랑하는 그대였지만 아쉬워도 사랑해도 떠나가야죠. 멀어지는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을 적셔오는 지난 추억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인 것을 이토록 슬퍼질까.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 같은 세월 짧았던 행복 생각이 나겠지만 아쉬운 정도 아쉬운 미련도 모두 다 잊겠어요. 새벽 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멀리 당신을 멀리 멀리. 네, 9490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무료라니요. 엄연히 수신료를 내는데 네, 제가 앞부분에서 오늘 김용민 라이브 무료로 여러분들께 교양과 지식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수신료 받고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품질로 여러분들께 서비스하겠습니다. 자, 황성철님 어젯밤 더 라이브 화면이 꽉 차던데요. KBS 1TV에 제가 어제 나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보셨네요. 네. 6824번 쓰시는 분, 부산입니다. 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해서 참 좋습니다. 부산에서 대한민국 다자 외교로 더욱 발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선다리님, 민주주의에서 표로서 통과된 게 어떻게 날치깁니까? 논의하자고 할 때는 참여하지 않고 장외로만 들면서 국회 마비시키더니 이제 와서 불법 사보임 운운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라면서 자유한국당에게 불만을 표시하셨네요. 네, 여러분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핫소리 코너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 들어봤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방안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서 더 말할 것 없다. 이건 백지철회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내용 들어봤습니다만 관련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이었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법률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자,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2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또 언니는 또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네,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막 나오고 있죠. 저 그냥 3 더하기 3 더하기 알파라고 할까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기업 또는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일방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일 방식이라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독일 방식은 가해국인 독일이 1998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약 2년 7개월간을 이 피해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가해국이 먼저 나서서 배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문희상 의장하는 저쪽 가해자 일본 쪽에서 우리가 이런 성의 있는 사과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렇게 피해자 그렇죠. 쪽인데. 네. 그러니까 입법론적으로도 모순이 많고요. 또 이 문희상안이 문희상 의장 본인이 말하는 포괄적이고 근본적 해결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불매운동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래서는 그래요. 안 되는데. 네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어떤 자중질환, 분열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공론 분열의 문제도 부를 수 있고 공론 분열을 떠나서 일단 그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제일 크게 걱정이 됩니다. 네네네. 자, 이 법안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본의 사죄가 전제돼 있지 않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번 보십시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이 일관되게 한 이야기가 강제징용 문제는 다 이미 해결됐다. 또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굉장히 폭거를 저지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변화도 없단 말이죠. 최근에 그런 상대하고 뭐하러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최소한 독일식 모델이 되려면 자발적으로 뉘우치면서 사죄하고 화해하는 돈을 떠나서 일단 그것이 기본적인 자세지요. 그렇죠. 지금 2015년에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이른바 공동 발표, 저는 그걸 합의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무효라고 선언하신 가장 큰 이유가 진솔한 사죄 사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이 피해자 동의가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순을 왜 우리 국회의장이 반복하느냐는 거죠. 더구나 이제 입법론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지금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이라고 법률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인가요? 우리 법률로 일본 기업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일본 정부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2+2 이야기하는데 자 일본 정부가 잘못된 박근혜 위안부 합의 때 내 그 돈 중에 쓰고 남은 돈 약 57억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돈을 받았던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해산됐거든요. 이 재단법인 해산할 때 이 자녀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이 돈은 이미 이 해산할 때 자녀재산 처분하는 과정에서 국고에 귀속됐을 것입니다. 국고에 귀속됐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돈이 설령 이 재단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일본 정부가 내는 돈이라고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더구나 아베 총리가 좋다 우리가 그건 내겠다 하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네. 아니 문희상 의장은 왜 그래요? 그분이 2004년인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내서 한일 관계가 친선 관계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은 있을 것 같다는 추정은 합니다만은 아니 이 문제가 이 보통 문제입니까? 아니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사고 없이는 그 어떤 화해 조치도 따를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판에 국회의장 되신 분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 또 우리 국민이 촛불 이후에 올라와 있는 이런 달라진 변화를 국회의장은 저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국회의장이 이른바 일왕에 대해서 뭐 전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일본의 입장에서는 꽤 강한 발언을 했다가 또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것은 그냥 본인의 일로 머물러야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 네. 이렇게 우리 역사 문제 또 정말 중요한 한일 관계 다 우리가 한일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 되는 방향이 원칙을 가지고 또 사과와 제대로 된 역사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게 입법안으로 올라온 겁니까? 아직 정식 발의를 안 됐는데 법안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죠. 문희상 의장이 내는 법안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근데 지금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 네. 이걸 포함시킨다는 건데 이게 한국 법률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 기업이 왜 한국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까? 그러네요. 네. 자, 사실 일제강점을 불법으로 인정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겠다, 이 법안이. 그러니까 이 법안이 성공하기 어려운 게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법안은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확정 판결을 받는 분을 포함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분들 또 소송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분들을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앞으로 한 500여 명 정도 더 소송을 할 것으로 봐서 1,500여 명 네. 이렇게 해서 1인당 대략 2억 원 3천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봅시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일본 기업이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소한 피고가 우리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우리의 사법 주권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법안은 일본 기업이 그렇게 돈을 내는 것을 우리 법원 판결의 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발적 기부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법원 그런 판결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과 며칠 안 되는데요. 지난 20일 날 네. 일본 변호사들이랑 우리 한국 변호사들이 공동 선언을 냈는데 네, 네. 아주 간단합니다. 딱 3개 항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법 취지에 따라서 패소 판결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확정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법 취지에 따라서 배상하는 거 그것만큼은 우리 국회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문희상 의장안을 보면은 이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과거사 책임을 말하자면 면책시켜줄 명분이 될 수도 있겠어요. 법률안의 핵심이요. 예. 이 돈을 이제 기금 신청한 분이 돈을 받으면 일본 그 기업들과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입니다만 대위 변제한 것으로 본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대위 변제라는 것은 제3자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그럼 변제가 된다는 것은 네. 아예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법안은 역사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본 기업의 책임을 없애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 등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배상의 규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안에 따르면은 1,500명에게 3천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배상의 규모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3천억 원을 1,500여 명이 받게 되면 일본의 역사 문제 또 과거 지금 특히 이 법안에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본의 과거 강제 동원으로 인한 모든 피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돈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요. 아니 이분들이 왜 줄기차게 이런 배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사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점에서 우리 참여정부 시절 때 2007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가 예산으로 약 7,700여 명에게 6천억 원의 우리가 위로금을 지급한 게 있어요. 국가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떳떳하게요. 근데 그 6천억 원을 지급을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돈을 받으신 분들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에게 인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계속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전제에서 돈을 6천억 원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이 3천억 원을 가지고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어떠한 발상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돈 들여서 6천억을 배상했는데 국가가 사실 없었으니까 국민들에게 그 고통을 준 것이죠. 그때 충분히 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그런 억울한 사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국가 예산으로 떳떳하게 당연히 드린 거죠. 우리가 그 드렸다고 해서 그러면 그 대가로 일본의 책임이 없어지는 전제로 드리나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액수를 보면은 우리 정부는 6천억인데 일본은 3천억. 에이 말이 안 되죠. 가해자가 누군데. 아니 그리고 그 3천억을 일본이 다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일본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일본은 이런 내겠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뭐 추가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그것이 이제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법적 표현도 대단히 부당하고요. 지금 자발적 기부금을 왜 법률에 갖다 넣으려고 하는 그리고 건지. 이제 일본 정부가 이미 우리가 지금 이게 잘못되면 큰 우리 내부의 그런 어떤 자중질환 아베 앞에서 정말로 그런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자 지금 2015년 위안부 공동 발표가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법안은 그때 들어온 돈을 이 기금에 넣는 것으로 아예 법률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우리 법률로 그 잘못된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공동 발표를 합법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전문 편집위원이 쓴 김영 칼럼을 보면은 아베 총리는 문희상 의장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겠네요. 보니까. 제가 아베라면 단순히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아마 만세를 불렀을 것 같아요. 섭섭손을 잡으면서. 아주 화장실에 가서 아주 크게 웃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미 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줬다는 그 돈도 이미 다 지급이 된 건데 저는 이제 그 돈을 쓰고 남은 돈을 우리가 일본에 돌려주기 위해서 국가 예산으로 따로 100억을 우리가 예산에 잡아놨어요. 그 돌려주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베 입장에서는 하나도 아무것도 추가적으로 뭐 하지 않고 더 문제는 자 아베 총리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수출 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일본 국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사죄 같은 거 안 한다. 봐라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저렇게 해소하겠다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판을 흔드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이 무릎 꿇은 거 아니냐. 봐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더 지지해달라. 이제 더 이상 옛날에 한국에게 사과하는 일본이 아니다.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문희상 의장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을 잘못 알고 있다. 달라지는 세상을 저는 그분이 모르고 있다. 3부 요인인 국회의장이. 그 외에는 저도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희상 의장안은 발의해서는 안 된다. 발의 자체가 저는 대단히 앞으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잘 대응해온 이런 상황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라고 봅니다. 또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상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판결에 따라서 법 취지에 따라서 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판결을 안 받은 기업들은 우리 피해자들도 그렇거든요. 애써 판결까지 가서 또 이렇게 경매 절차까지 진행하고 이런 것보다는 화해해서 진실한 사과를 받고 일본 기업들은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법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 법원 판결, 일본 법원 판결을 지켜서 아베 총리가 이른바 일본 의회,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어떤 이른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의 대국,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 의회의 그런 정치 지향,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 때리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6일 92번 쓰시는 분 송기호 변호사님 말씀이 100번 1000번 옳습니다. 전범 기업이 배상하고 사죄해야 하고 일본 정부도 사죄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0928번 쓰시는 분은 문희상 국회의장안은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아니 시간에 쫓길 건 또 뭐예요? 없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대안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네. 대안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법을 지키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설령 일본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대응해 온 것처럼 그래야 이게 역사이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정체성, 우리 헌법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송기호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